예, 반갑습니다.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장으로 있는 안호상입니다. 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계획할 수 없는 시대 레퍼토리 시즌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발제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공연을 해야 될 무대에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 또 배우가 서야 될 무대 위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편치가 않네요. 에, 저는 국립극장 원래 이제 극장에서 일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늘 극장에서 일을 하면서 극장과 관객이 만나는, 극장과 예술가가 만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특히 국립극장이 우리 시대에서 해야 될 역할을 몸부림치고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는 프로그램을 대중들과 관객들한테 소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이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극장의 레퍼토리 시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사실 공연이 관객과 만나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그냥 한 공연 제작자나 기획자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관객들한테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해가지고 극장을 잡아서 무대에 올리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근데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공연 문화가 오래된 유럽의 경우는 그리스 시대부터 공연을 대중들이 만날 때 어느 특정 기간에 여러 작품을 동시에 계획을 하고, 그 계획된 작품들을 관객들이 골라서 볼 수 있게 그런 방식의 일종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즌제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축제가 경연에 나온 한 5-6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경연을 통해서 뽑고, 그 중에 한 작가가 뽑히면 그 사람의 3부작이 기본적이니까 세 작품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희극, 사티로스 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한 4개의 작품을 일정 기간 동안 관객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다가 공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봐도 한 2500년의 역사가 된 거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 영국의 연극 르네상스 시대,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죠.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1500년대 말, 1600년대 초, 이쯤을 지날 때 영국의 연극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했고, 극장이, 영국의 연극 전용 극장들이 많이 문을 열고 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남아있던 기록을 보면 1630년대 전후로다가 한 100일간 공연 티켓을 팔은 회계 장부가 발견이 됐는데, 100일 동안 한 30여 개의 작품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공연을 했던 기록과 그때의 티켓 판매 현황 자료가 지금도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일반적으로 공연을 대중들한테 소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패키지화해서, 묶음화해서 어느 일정 기간 정해서 사전에 이 공연될 작품들을 알리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유용함, 그것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그것이 조금 더 진행되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20세기 중반에 와서 미국의 그러니까 극장 공연 마케팅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레퍼토리 시즌의 패키지 티켓, 서브스크립션 시스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럼 그때 이런 공연의 레퍼토리 시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알다시피 시즌은 기간을 뜻하는 거죠. 오프 시즌과 오프 시즌으로다가 우리가 보통 구별을 하니까
공연이 있는 시간을 시즌이라고 하고 공연을 쉬고 있는 시기를 오프 시즌이라고 그러죠. 유럽의 경우는 뭐 보통 7, 8월이 오프 시즌이고 9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 5월, 6월 이때까지의 그 시즌을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기간, 극장이 관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겠죠. 또 그때 그 시기에 우리가 올리려고 계획한 작품 리스트, 작품 목록, 이것이 이제 아주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그 두 가지인 거죠. 기간과 작품. 그런데 이 그 내용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그런 그 작품은 그냥 뭐 무질서하게 무작위로다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나름의 어떤 원칙과 기준과 주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객들한테 그 작품 목록을 통해서 어떤 뭐 관객의 욕구, 관객의 그 기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장치를 안에 숨기고 있다 이런 뜻에서 하나의 그 패키지, 다양한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뭐 그건 작가별 패키지일 수도 있고 뭐 배우, 유명한 배우 중심의 패키지일 수도 있고 연출가 중심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형태의 패키지로다가 구성이 된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2,500년이 넘도록 이런 그 시즌 방식의 공연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이런 형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배경에는 아마도 극장과 예술가와 관객, 공연과 관련해서 만나는 주체들이죠. 그 세 주체의 각자의 어떤 관점, 각자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입장, 이런 것들을 동시에 녹여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거죠. 극장도 자기가 이번 시즌에 관객들한테 내놓으려고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건지, 이번 이 시기에 그 관객들이 뭘 원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해서 극장의 입장을 그냥 있는 관객이 원한다고 있는 대로 그걸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걸 조금 더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시켜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던가 그걸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비틀던가 뭐 이렇게 해서 극장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술가도 자기의 예술적 어떤 과정 속에서 작업 속에서 금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품의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객도 자기가 여러 관극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 본인이 다른 데서 확인하거나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욕망, 또 다른 데서 받을 수 없는 위로, 뭐 이런 것들을 이 공연을 통해서 얻고자 하니까 그런 세 주체의 욕구가 만나는 그런 지점에서 프로그램이 형성이 된다. 그 해마다 시즌을 발표하는 극장들이 시즌 발표 행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올해 시즌의 주제가 무엇인지, 올 시즌에서 우리가 담으려고 애썼던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관객들을 대상으로 프레스를 대상으로다가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읽혀지더라. 예. 근데 이 레퍼토리 시즌을 뭐 다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다 하지는 못하고 또 레퍼토리 시즌이 누구나 다 모두한테 다 유리한 그런 방식도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레퍼토리 시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작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뭐 작품을 만들기 위한 제작 스텝, 또 기술 스텝, 그걸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가, 이런 그 전반적인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자기네가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네가 제작하지 않은 극장이 자기 레퍼토리를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작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 제작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 레퍼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만들 수 있는 예술 단체가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영국 바로크 연극 시대의 셰익스피어, 뭐 그땐 연출가가 중심이 아니고 극장가가 중심이던 시절이죠. 근데 그 극단이 있었고 극단이 소유한 극장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느 작가의 작품을 매일같이 번갈아 가면서 작품을 번갈아 가면서 공연하기 위해서 배우를 극장이 고용을 했던 거죠.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극장이 소유한 예술 단체가 되는 거죠. 그 예술가들이 극장에 소속된 예술가들이 극장의 사실상 주인인 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날마다 작품을 바꿔가면서 무대에 올려서 공연을 하게 됐던 거고, 그렇게 날마다 번갈아가면서 공연을 할 만큼 훈련된 예술가, 자기 몸 안에, 예술가의 몸 안에 작품이 내재된 그런 예술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페셔널인 거예요.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 프로 축구 선수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그 기량을 12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선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쓰고, 그 사람들을 프로 구단에서 프로 선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작품에서 어떤 배역을 맡겨도 금방 소화해낼 수 있는, 자기 극장이 보유하고 있는 레퍼토리의 어떤 배역, 물론 뭐 어떤 배역은 아닙니다. 자기가 전문으로 맡고 있는 자기 배역이 정해져 있지만 그런 배역을 언제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술 단원 단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레퍼토리라는 게 뭐 수백 년, 수천 년 역사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리스 비극,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트로이 여인들, 메디아, 아가멤논, 이런 작품들이 2500년의 세 시간을 건너서 지금도 대중들의 심금을 울린단 말이죠. 레퍼토리는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 게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대중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작품들은 과거에 만들어졌던 작품들을 그 시대에 맞게 새로 재해석해 가지고 올리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동시대 관객들의 수준에 맞는, 동시대 관객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레퍼토리 시즌을 준비하는 극장들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기획, 제작, 마케팅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핵심 집단을 가지고 있더라. 작품도 중요하고 극장의 뭐 이 수준도 중요하고 또 관객도 중요하죠. 또 보통 극장은 엄청 비경제적인 산업이니까 재정적인 안정도 뭐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니콜라스 세로타라고 하는 테이트 갤러리의 한 30년 대표를 한 분이 이제 한 2년 전에 퇴임을 하고 지금은 아트 카운실, 영국 아트 카운실의 의장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니콜라스 세로타라고, 그분이 자기 미술관, 자기 테이트 모던을 얘기할 때 가장 당신이 갖고 있는 테이트 모던의 장점이 뭐냐, 테이트 모던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저없이 자기네 큐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전문적인 대중을 이해하는 이 지역의 관객을 이해하는 그런 기획자 집단, 이 극장 안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 집단, 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니컬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집단이 있는 극장만이 성공할 수 있더라. 그렇게 저는 이 네 가지가 제가 살펴본 레퍼토리 시즌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극장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레퍼토리 시즌은 그렇다고 뭐 이게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니 뉴먼,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1960년대 미국의 영업사원이었던 분이 있어요. 영업맨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극장 티켓 판매를 하면서 본인이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뭐 민간 예술 단체가 막 엄청나게 만들어진 것처럼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전후에 그 민간 예술 단체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렇게 증가한 민간 예술 단체가 몇 년 못 가서 전부 다 고사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다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결국 개별 티켓 방식, 개별 공연 발표하는 방식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 공연 단체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이런 장기 티켓 판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으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티켓을 파는 거는 관객들이 케이크에서 건포도를 골라서 먹듯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달랑달랑 사 먹고, 또 유명한 스타가 나오는 거나 사고, 그렇게 그 달콤한 것들만 찾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예술가가, 극장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공연은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공연은 한정돼 있는 거고, 모든 공연이 다 스타가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코스트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모두 다 스타만을 써야 되니까 그건 결국 제작자를 죽이는 꼴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연간 시즌 티켓을 만들어서 동시에 티켓을 팔고, 설사 사놓고 안 오는 한이 있더라도 티켓을 판매하는 데는 어느 정도 매표를 확보해야 된다,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이 시즌 티켓, 그러니까 이 연간 패키지 티켓을 판매를 하면 좋은 점은, 공연이 하루 올라가고 첫날 공연 올라가고 난 뒤에 연극 평론가나 그 공연 평론가들이 그 공연에 대해서 혹평을 하면 그 다음 날 객석이 다 텅 비는, 평론가들이 공연의 흥행을 좌우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실험적인 연극이나 실험적인 공연, 좀 신인들을 새로운 그 시도, 형식적인 뭐 양식적인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맨날 하던 것만 되풀이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면, 평론가들로부터 아니면 그런 호사가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이런 티켓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뭐 같은 얘기지만 실험적 시도, 예술적 시도, 좀 무명의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하나씩 그 인기 있는 것만 골라서 사게 하는 방식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극장장 입장에서 표가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가 없어서 결국 새로운 신인들이나 새로운 신작이나 새로운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발굴할 수 없고, 그렇고 그런 그 신인 예술가나 신인 작품들이 새로운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공연만 해서는 얼마 안 가서 자원이 고갈되게 돼 있는 거죠. 예술적 자원이 고갈되게 돼 있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신인들을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 시즌 관객이 생기면 뭐 표를 미리 사니까 재정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죠. 뭐 할인해서 판매하지만 모든 공연이 동일한 비율로다가 판매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또 뭐 홍보나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거죠. 매번 공연 때마다 그 반복적으로 똑같은 지출을 해야 되는 거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다른 이점은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다가 금방 이게 확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관객들이 이 개별 티켓을 사던 관객에서 이렇게 시즌 티켓으로 넘어오면 그 관객들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또 그 관객들이 자기 극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극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자기가 후원해서 저 예술가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동반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예술가와 극장과 관객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짐으로써 극장이 위험에 처하거나 새로운 신작을 냈는데 이게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으면 오히려 내가 나가서 이거 공연을 꼭 봐야 된다, 이런 책임감들을 느껴줌으로써 오히려 극장이 안전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이 제작 극장이 어려운 건, 우리나라 제작 극장이 창작을 하는데 어려운 건, 신작은 또 신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도 좀 다뤄주는데, 재공연은 했던 작품이라고 전혀 안 써줘요.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레퍼토리가 없이 매해 신작만 가지고 연간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건 거의 무모한 일이죠. 거의 불가능하죠. 뭐 지금도 단체들 여러분들도 단체를 가지고 있지만 한 작품 신작 만들려면 최소한 2달 걸릴 거예요. 연습하고 공연할 때까지. 그렇게도 안 해요. 우리나라 공연 단체들은 한 3달 잡아요. 한 작품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한 단체가 1년에 신작을 할 수 있는 건 쉬지 않고 해야 4작품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단체가 1년에 4작품 만들어가지고 신작을 무대에 올린 걸 가지고 시즌 한다고 하기에는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3개, 4개 단체를 갖고 있는 극장이 보통 유럽의 그 연간 시즌을 하는 극장이 한 40작품에서 50작품 정도를 한 시즌에 올려요. 뭐 거기는 오페라나 발레만 가지고 한 시즌을 대체로 구성하는 데가 있고 연극만 가지고 구성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보통 40작품 내외를 한 시즌에 올린다고요. 그럼 4개의 단체를 갖고 있으면 한 단체가 적어도 10개의 레퍼토리는 해야 한 시즌이 어느 정도 차는 거예요. 뭐 그것도 작품당 공연 횟수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인기 있는 작품은 조금 횟수가 많은 거고 조금 인기가 덜할 작품은 좀 횟수를 줄이는 거고 이제 그런 거지만 대체로 한 40작품에서 50작품은 돼야 연간 한 1년간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데 한 단체가 4작품 하면은 4작품 4단체가 해봐야 16작품 가지고 뭐 한 분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재공연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무대에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올려봤자 대중들로부터 외면받으면 언론에서도 안 다뤄주고 뭐 어디 저기 뭐 전문 잡지나 평론가들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하면은 결국 공연 내 작품의 수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다 사장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신작 위주의 공연을 계속 발표해 왔는데 하나도 지금 그 대중들이 기억하는 대중들이 보고 싶어하는 레퍼토리가 남지 않은 거는 어쨌든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작품의 퀄리티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유통 과정 우리나라의 작품 유통 과정에도 그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토리 시즌은 도박이기도 하지만 했던 작품을 작년에 했던 작품을 금년에 다시 또 올리고 금년에 했던 작품을 내년에 또 올리고 연속해서 작품을 올림으로써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시즌제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그 플랫폼이 한 작품으로는 대중들이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 앞뒤 작품과의 연관관계에서 맥락을 가지니까 그 맥락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 맥락 때문에 전문가들도 또 새로운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주더라. 그래서 작품이 되더라고요. 뭐 장화홍련이라는 작품을 처음 신작으로다가 올렸는데 뭐 그냥 어느 정도 됐어요. 여기 계신 한택수 선생님이 연출을 하셨어요. 뭐 처음에 5번인가 공연했는데 물론 뭐 대극장에서 했지만 대극장 무대 위에다가 세트를 만들었어요. 객석을 만들었어요. 1500석 대극장을 채우는 것도 겁났고 그 작품의 컨셉이 연출가 선생님의 요청이 그러하기도 했고 한 600석에서 700석 정도의 객석이니까 객석의 부담이 줄었죠. 그런데 첫 회 공연이 다 매진됐어요. 전 그 작품을 그 다음에 다시 공연하면서 이게 될 건가 싶었는데 그 다음 시즌에 다른 작품들 변강세 점집 공녀라든가 다른 작품들과 이 작품이 서로 시너지가 주고받으면서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이게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더라. 외부 초청 중심 시장에서 이 창작이 어느 정도 그 규모를 가지니까 창작 공연이 시리즈로다가 어느 일정 기간을 지속적으로다가 유지되고 있고 또 거기서 쉬지 않고 공연이 무대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창제작에 대한 관심이 대중들로부터 생기더라. 그래서 제작극장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제작극장이다 비제작극장이다를 구별할 그런 관점 자체도 별로 없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제작극장이 갖는 가치, 제작극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고 창작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창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작품이 갖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어떤 그냥 뭐 유명한 해외에서 들어온 그런 연극 단체의 작품과 비교해서 설사 좀 당장 임팩트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또 차별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게 되더라. 그런 이점들을 찾게 됐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유럽에서 그 시즌제를 하는 극장들은 오페라나 발레나 뭐 연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연간 시즌을 운영하는 극장들은 레퍼토리가 수백 년, 아까 얘기한 뭐 2,500년 전 작품부터 최근까지의 작품들이 다 레퍼토리로 올라온단 말이죠. 뭐 역사적으로 유명한 체오빈이, 셰익스피어니 뭐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그대로 지금도 자기네 극장의 레퍼토리로 사용한단 말이죠. 베르디의 오페라만 해도 몇십 편이 되고, 푸치니의 오페라 거기다가 또 모차르트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해마다 돌려가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거죠. 수십만 점의 유물을 창고에다 두고 그때그때 학예사가 시즌별로다가 주제를 가지고 기획해서 창고에서 유물을 꺼내다가 배치를 다시 할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작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시즌을 밀도 있게 어느 정도 퀄리티 이상으로다가 구성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순수한 신작이에요. 뭐 기존 레퍼토리가 있는 데는 해석을 달리한 재공연 작품들만 가지고 해도 뭐 충분히 관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완전 새로운 주제에, 새로운 소재에, 새로운 텍스트에 새로운 신작을 만들어야 되는 데서 오는 작품의 완성도의 결여,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내재돼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신작을 제작하는 제작 집단들, 예술단들, 예술가 집단들, 이와 관객과의, 신작은 조금 어렵다, 신작은 좀 수준이 떨어진다, 뭔가 이런 보이지 않는 상식이 지금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을 피하려는, 또 신작을 가지고 대중들한테 뭐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다가 다가가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에 대해서 별로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죠. 회의적이에요. 일종의 패배주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획 집단, 제작 집단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더라고요, 예술가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대중과의 교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작품 제작에 있어서 작품 하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과거의 예술가들, 과거의 권위, 예술적 권위, 과거에 잘 됐던 것,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로 집착하는, 회귀하는 그런 경향들을 결국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들로부터의 지지나 대중들로부터의 매표나 여기에 의존해서 작품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잘 보여야 될 권력이 따로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작품의 결이 달라지고 멀어지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 공연계가 과거와 같은 그런 장기 시즌제로부터 이탈하고 있어요. 이제 시즌이 하긴 하지만 스몰 시즌이라고 단기 시즌 위주로다가 지금 시즌이 바뀌고 있고, 패키지 구성도 바뀌고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고전적인 시즌제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회의도 있는 거죠. 우리 관객도 세계적인 관객들 흐름과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 극장은 이미 유럽이나 서양의 본격적인 그 시즌을 하는 극장들이 뭐 버리긴 않았지만 변형한 어떤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는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옛날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다가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이런 시대화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갖고 있는 지금 레퍼토리 시즌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났죠. 뭐 이런 그 시즌 자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 뭐 기회의 요인도 있지만 그런 위기 요인,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더 큰 위협을 만난 거예요. 코로나라는 더 큰 위협 상황에 지금 우리가 봉착을 한 거죠. 뭐 제가 찾아보니까 이걸 발표하기 전에 경기아트센터의 사장님 인터뷰나 여기서 발표한 시즌 발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많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뭐 본격적으로 하여튼 시즌으로 전환을 하면서 프로그램 제작과 발표 방식을 바꾸시면서 기관 명칭도 바꾸고 CI도 바꾸고, 또 어떤 극장의 프로그램의 원칙을 예술성에 중심을 두겠다, 이런 걸 천명을 하셨고, 사장님께서. 그다음에
뭐 좋은 예술 감독들, 지금 어느 극장이나 한국에 있는 모든 예술 단체가 모시고 싶어하는 예술 감독들을 모실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런 변화도 있었고, 또 예술단 중심의 그런 극장 조직 운영 원리를 만드셨고, 또 뭐 가장 선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 그 대응을 엄청 민첩하게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대체로 이 시점에서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이해서 공연장이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광범위한 대응을 지금 하시지 않았나, 우리 경기 아트센터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 예를 잠깐 보려고 제가 몇 군데 한 3개, 그러니까 시즌을 하고 있는 3개 극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로얄 제일 뭐 전방위적으로 잘하는 극장 같아요. 로얄 오페라가 로얄 오페라와 로얄 발레를 하는 코벤트 가든에 있는 극장이죠. 오페라 극장이죠. 최근에 이전까지 대부분 다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다가 최근에 지금 요 극장들이 이제 조금 바뀌고 있는데 유료 공연들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게 콘서트, 유료 콘서트, 오페라 성악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라이브 콘서트를 온라인에서 스트리밍으로다가 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뭐 유명한 성악가들을 다 지금 출연을 시켰고 가격은 $17를 받더라고요. 이걸 전면에 제일 앞에 그 화면에다가 내세운 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네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그 작품들을 영상화해 놓은 소스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아웃도어 드라이브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이건 무료예요. 런던만이 아니고 영국 전역에서 이런 그 서비스를 자기네들이 한다라는 걸 홍보하고 있고, 뭐 이게 재정적인 압박이 이제 심하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다가 로얄 오페라가 1년에 예산이 한 3천억 정도 쓰거든요. 그 중에 뭐 다 정부, 옛날에는 정부 지원을 한 60% 받았는데 요즘은 정부 지원을 20%도 안 받아요. 영국의 극장들이 전부 자체 수입으로다가 그걸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와가지고 공연을 다 셧다운한 거죠. 이거 엄청날 거예요. 지금 거기에 있는 인력들도 엄청난 데다가,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금 찾고 있는데, 뭐 기념품 샵 운영에 엄청 열을 올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네이션, 그 프로모션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부 코로나 때문에 집에들 있으니까 학교도 못 가고 집에들 있으니까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12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라고 하고 있고, 발레와 오페라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작품들을 월간 카렌다를 만들어서 8월달 이벤트 카렌다에다가 뭐 홍보를 해가지고 이건 무료로다가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운 건 하루에 자기네들이 서비스하는 작품이 3작품에서 많게는 7작품씩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있는 데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가져올 앞으로의 우리가 보기에는 참 더 겁나는 거예요. 이런 콘텐츠를 갖고 있는 극장들과 그렇지 않은 극장과의 또 이 시장에서의 경쟁과 각축이 어떻게 벌어질 건지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건 영국 국립극장이에요. 뭐 당연히 여기는 엔티라이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고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거고, 그것이 뭐 때를 만난 듯이 요즘 아주 뭐 엄청 공격적으로 다 해요. 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퍼스트 온 니어미 이런 거 나와요. 각자 저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 접속한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어디서 엔티라이브가 지금 상영하고 있는지를 다 실시간으로 다 알려줘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서울 국립극장 내셔널 시어터 오브 코리아가 딱 뜨더라고요. 첫 화면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엔티라이브 3작품 하는 게 거기서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엔티라이브가 공연하고 있는 모든 베뉴에 대한 홍보를 자기네들이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다가 지금 이걸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엔티라이브는 한 작품당 한 20억 들어요. 한 작품 만드는데. 그래서 한 25억 벌어요. 한 작품당. 한 작품 제작하는데 20억 들여서 한 25억 벌어요. 그러니까 거기 돈이 남는 거죠. 뭐 집에서 그 엔티라이브를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이건 아이들,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해요. 스토리텔링하는. 여기도 역시 그 도네이션하고 온라인 상품 판매에 대한 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메트로폴리탄도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콘서트예요. 콘서트는 제작비가 적게 들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로버트 알라냐도 있고 뭐 홍혜경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지금 가장 빅스타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콘서트를 기획을 했더라고요. 리제 다비드슨이라고 어디 노르웨이 사람인가? 이 사람 엄청 요새 잘 나가는 성악가죠. 그리고 이제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베르디 오페라 7작품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도네이션 하는 프로모션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다른 극장들이 재정적인 압박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또 하나는 극장이 대중들로부터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나마 콘텐츠가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준비해왔던 극장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관객과의 관계 유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건가? 공연 시장 계획할 수 없는 시대, 레퍼토리 시즌의 방향은 어떻게 갈 건가? 뭐 저도 알 수 없죠. 이건 지금 뭐 닥쳐보지 않았고, 레퍼토리 시즌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엄청난데, 더군다나 이런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 또 위드 코로나 상황인지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상황인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고요. 당장 지금 위드 코로나도 뭐 2단계냐 3단계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획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금 그 답답함이 뭐 저는 당장 현장에 있지 않지만 저한테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어찌 될 건가, 앞으로 어찌 될 건가, 그냥 막연하게 당장부터 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상황까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어쨌든 공연 시장은 경쟁은 지속적으로 지난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관객도 늘었고 예술가도 늘었고 예술 작품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졌다. 그러니까 그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대중들과 만나는 방식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욱더 콘텐츠의 임팩트가 중요한 시대가 될 거다. 콘텐츠의 경제성이 중요한 시대가 될 거다. 그렇다면 아마도 시장의 승자 독식은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이게 큰 흐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시장이 경쟁도 더 심해지고, 이젠 다수가 동시에 그 멀티플한 어떤 시장 경쟁과 관객의 다양한 선택에 노출됐던 그런 시장에서 아주 소수의 과점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형 공연장은 대형 실내 공연장은 위기가 올 거다. 이미 이거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욱더 이게 가속될 거다. 이제 소형 공연장과 아주 단기간 하는 대형 야외 축제로 큰 흐름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건 뭐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 이미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더 가속되지 않겠느냐. 저비용의 고급 콘텐츠, 1인 콘텐츠, 앞에서 얘기한 뭐 로얄 오페라나 메트로폴리탄에서 하고 있는 성악 콘서트처럼
가수들 콘서트처럼 1인 콘텐츠가 대세가 되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사이버 맥버니가 했던 엔카운터 같은 그런 연극 작품들도 모노극이잖아요. 그게 이 시대의 여러 그 기술 환경이나 대중들의 공연 환경이나 이런 그 관람 환경이나 이런 것과 맞춰서 적합하지 않겠느냐. 또 투어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작 규모도 커질 수가 없다. 거기에 맞춰서 시장 자체가 작아졌으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공공이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은 민간 예술은 더 어렵다, 더 힘든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거다 앞으로.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또 공연 시즌 기간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이미 뭐 아까 얘기했던 스몰 시즌, 그러니까 로얄 오페라도 연간 시즌 발표를 하지만 티켓은 분기별로 판매를 해왔거든요. 지난 몇 년간. 영국 국립극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젠 더군다나 사람들의 불확실성, 시간상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니까 더욱더 이것이 분화될 거다, 더 작아질 거다, 이런 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건 뭐 대중들의 그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건데, 우리도 우리 대중들의 우리 관객들의 소비 패턴이 이래 갈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시즌에서 단기 시즌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도심 축제, 그러니까 야외 축제도 물론 뭐 드라이브인 같은 걸 통해서 참여하는 그런 야외 축제, 그러니까 도시 밖의 축제도 있겠지만, 또 아마도 짬을 내서 잠깐 사람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 도심형 야외 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에 밀집한 도시 생활에서의 어떤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기능으로서의 그 공연이나 축제가 해왔던 기능은 계속 요구될 테니까 도심 축제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 뭐 게임 등 대한 문화가 공연과 결합한 그런 뭐 다양한 형태 실제 공연 관극과 유사한 우리한테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또 스트리밍이나 스크리닝 서비스를 조금 더 지금과 같은 그 온라인 서비스는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고, 새로운 그 스트리밍이나 스크리닝 서비스만을 위한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공연장에서 공연을 본다는 건 우리한테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공연 그 자체를 뭐 이렇게 목격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공연장을 가는 것부터 그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 또 그 본격적으로 공연이 올라갈 때까지 객석에 앉아서 기다리는 순간, 또 보고 나왔을 때의 그 어떤 풍경, 또 거기서 만나는 관객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지금 현재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제공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기능까지 갖춘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건 뭐 정말 저도 그냥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글로벌화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니까, 글로벌 분업 시스템이 갖고 온 이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유포되는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니까, 아마도 또 해외 투어나 해외 이동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로컬 콘텐츠, 로컬 아티스트, 로컬 관객에 대한 서로 그 밀착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해외 초청, 해외 투어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배제해야 되고, 또 글로벌화 현상에 대한 반작용도 작용을 할 거고, 온라인 콘텐츠, 해외에서 만들어진 온라인 콘텐츠의 그런 뭐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런 감성,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 부작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그 로컬 아티스트에 대한, 로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생길 거다. 그건 저희한테 기회라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1인 콘텐츠가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도 세포화될 거다, 셀 마켓화 될 거다. 아주 작은 규모의 취향 중심의 관객 단위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예술 상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다품종 소량 상품 시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의 차별화 현상.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온라인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기능들이 탑재돼야 될 거다.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이 코로나 2단계, 3단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좀 이따 토론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반기 사실 금년 20-21 시즌 이렇게 지금 시즌을 하는 극장들은 지금이 가장 사실 정신이 없을 시기인데 본격적으로 시즌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야 될 시기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 아마도 많은 직원들이나 단원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하여튼 마음은 우리 사장님 마음이 제일 누구보다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경기아트센터 우리 이우종 사장님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극장장님, 호칭이 극장장님이란 호칭이 제일 입에 붙어 있는데요. 앞전에 열강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자리에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를 그리고 저희 기관을 이렇게 레파토리 시즌제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안호상 극장장님이시고요. 두 번째 분이 좀 화면으로 좀 나와 계신 우리 이영관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두 분의 인도로 제가 저와 저희 기관이 레파토리 시즌제로 매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좀 저희 뜻과 같지 않게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또 다시 두 분이 또 저희 지혜를 주시려고 와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야 이제 저희 무슨 기록물이나 그걸로 이제 가름해도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준비와 지연 또 다른 준비와 지연 그런 몇 번의 연속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야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리 지워졌지만은 우리 직원들 단원들 좀 상실감 박탈감도 좀 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항상 제가 우리 이제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도 우리지만 이제 밖에 이제 우리 극장 밖에 이제 민간 예술계는 훨씬 더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기운을 내고 가자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하반기 레파토리 시즌제 매진하려고 하다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제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 극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들과 관객과 이제 소통하느냐 하는 건데 이제 공연을 통해서 무대 위의 행위를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 극장의 사명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걸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아마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관객과의 소통 지금 또 그런 채널을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런 행사도 준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차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극장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또 사장님 생각 또 제가 옆에서 보면서 드는 생각 이런 것들 나누기로 하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 문예관 이용관 대표님이 같이 참여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공교롭게 하여튼 사정이 생기셔서 이 자리에 직접 참여는 못 하셨고 화상으로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부산문화예술회관도 이용관 대표님이 취임하셔서 본격적으로 시즌
제를 시작을 하고 염두에 두고 또 그 전에 제작진, 예술 스태프들, 예술 감독들 진용을 새로 갖추시고 뭐 상당히 그 대대적으로다가 준비를 해오셨는데 최근 상황이 어떠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대표님 나와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안호상 원장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 간파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우선 그 부산문화회관에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시즌 방식이라는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조금 말씀을 좀 보태고자 합니다. 시즌 방식의 장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술적 그 방향 제시가 가능하고 또 예술적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작품을 공개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지역에서 여러 군데 대전이나 뭐 안양이나 부천, 부산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지역 예술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 하는 것을 대부분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기피를 해왔죠. 그런데 이게 시즌 방식에서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이 그 어떤 가치의 동반 상승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있어 보인다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관계가 훨씬 더 이제 깊어지고 단편적으로 공연 관람을 했던 사람들이 시즌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뭘 골라야지 하는 그 순간의 즐거움, 그런 가운데서 극장을 또는 그 단체를 이해하게 되고 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었다는 것이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물론 관객 점유율도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 수입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시즌 방식 어떤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비제작 극장의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술단이 7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은 우리가 기획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초청을 많이 하고 또 예술단은 이제 제작을 합니다만 비제작 극장의 경우에 작품의 어떤 성격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그 편성이 쉽지 않다. 그런 게 시즌이라기보다는 뭐 공연 예고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또는 이제 시즌에 이제 작품들을 편성했는데 또 다른 좋은 작품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 것들은 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명을 하기보단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시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라서 귀는 깊이 기울이지 않습니다만 이런 어떤 비제작 극장의 시즌 방식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부산문화회관에 와서 이제 시즌 방식을 도입하면서 같이 추진을 했던 것이 그 어떤 기반이 되는 배경, 또 시스템 이런 걸 갖추는 것이었어요.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그렇지만 그 지역의 그 시립 도립예술단의 어떤 존재감이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제 마침 오니까 뭐 6개 예술단체 예술감독 자리가 비어 있어서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추천제로 해서 다 이제 좋은 진영을 갖추는 일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 1년을 보냈고,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술단 또 시즌 방식을 도입했는데, 그 성과를 보기도 전에 코로나 이 사태가 터져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 어떤 혁신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문화회관의 이제 극장의 기획 공연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뭐 음악에 좀 치우쳐 있고 또 제작은 거의 없고 또 극장별로도 이렇게 차별성이 없고 하는 것을 좀 뭔가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장르별 균형 또 제작도 시도해보고 극장별로 또 장르별 또는 색깔을 달리하는 이런 조치도 같이 논의해서 취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즌 방식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 관객의 기반을 미리 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관객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객 확대 캠페인도 열었고 또 예매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체계도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이런 시스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이렇게 조직이 달리는 것을 통합해서 이제 고객 지원 본부 또는 고객 개발팀 또 고객 지원 센터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인력 교육, 공간 개선, 또 정보 서비스의 개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부산문화회관의 시즌은 이제 극장의 기획 공연은 2019년부터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만 시립미술단은 그 작품은 분리하되 통합해서 오픈하는 방식을 취했죠. 아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극장의 프로그램을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부산은 이제 뭔가 제대로 작품 수도 많고 공연을 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단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립예술단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레퍼토리들을 기획공연을 통해서 커버를 하는 그런 이제 보완제 역할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양쪽을 다 똑같이 가되 통합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 방식을 취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장르의 균형이라든지 극장별 특성화. 또 하나는 이제 스펙트럼의 문제인데요. 가령 이제 그 국립극장은 안호상 원장께서 이렇게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끌고 가셨지만 대부분 여기 와 보니까 가령 왼쪽에 전통이 있고 오른쪽에 뭐 동시성이 있다. 그리고 왼쪽에 지역의 어떤 뭐랄까 갇혀 있다고 할까. 또 오른쪽에는 이제 외부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또는 확산되는 이런 어떤 것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태우는 왼쪽에 있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른쪽까지 극단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간까지라도 한번 끌고 가는 어떤 프로그램 편성 이것도 생각을 해본 거고요. 또 뭐 제작 확대는 물론이고 지역 예술을 여하이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도 지역의 공공장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시즌 프로그램을 오픈을 해보니까 반응들이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가치들을 이제 저희 그 잡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모든 홍보 매체에 그 시즌을 왜 하는가 이런 방식을 왜 선택을 하게 됐는가 그런 걸 얘기하니까 또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무엇보다 저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제 극장 로비에 이렇게 시즌 전체 프로그램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와서 다른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유심히 이거를 보는 장면 이것도 사실은 저희한테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올렸나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들어보면 이제 부산문화회관이 뭐가 달라지는구나 새로워지는구나 하는 그런 혁신 이미지랄까 이런 게 이제 저절로 생기게 되고 저도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늘 듣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지역 예술가들을 위해서 신진 예술 페스티벌을 만들었는데요. 밖에 나가서 부산문화회관이 뭐가 달라졌냐 그럼 많은 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 시즌 방식 도입한 거와 신진 예술 페스티벌 만든 거 그 두 가지는 꼭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객 점유율도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첫해 저희가 그 드림시어터 뮤지컬 전용극장이 2019년에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0만 명의 관객을 휩쓸어 갔는데 그리고 또 장르 균형화를 하면서 클래식 음악은 어느 정도 관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진지한 연극이나 무용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시도를 이렇게 분리함을 딛고서도 이렇게 점유율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게 시즌 방식의 어떤 뭐랄까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고객 만족도도 상승을 한 걸로 나타납니다. 한 30개 항목의 조사를 다 해보면 85, 6점대 수준에서 90점에서 90점 1점 수준 전부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극장의 혁신 이미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온 효과 아닌가 싶고, 또 하나 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제 기획력이 진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시즌 방식도 그렇지만, 제 극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 한 편씩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왜 보여주느냐 그랬더니 그 시민에 관해서 얘기인데요. 지금도 한 3, 40명의 노인들이 오신다. 영화를 없애면 그분들이 항의를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식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뮤지컬 명작 극장이라고 해서 작품 7개를 한꺼번에 해서 공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1회당 한 200명씩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의 어떤 바뀌는 변화.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것이 더 큰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또 여러 신문에서 좋게 이제 다뤄주시기도 하고 해서 감사한 일입니다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면 공연도 해봤어요. 저희가 3월 중순부터. 이게 아마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최현목원장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잠깐만요, 우리 이용관 대표님. 그 코로나 대응 얘기는 또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지금 저 준비하신 내용 먼저 앞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시기에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즌 방식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걸 뒤에 또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참 불편하죠. 미리 공개해서 티켓 예매는 들어갔고, 다시 이제 거리두기로 재편성을 하려니 고객들한테 예매 취소하고 다시 예약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과정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죠. 직원들의 노고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또 예술가들과 관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가치가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내년 시즌에는 이제 이런 그 시대 흐름을 좀 번역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시즌 구성도 이런 그 비대면 공연, 영상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고 실현하고 이렇게 같이 섞는다든지, 특히 이제 온라인 어떤 플랫폼 얘기 다 나옵니다만, 플러스 이 플랫폼을 구축해놓으면 연년에서 공연들이 이게 한번 하면 없어지는 공연들이 어떤 아카이브화 이런 것도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말씀하셨지만 1년 기간 동안의 그 시즌 방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눈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간다든지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문화 교육이 있죠. 그 아카데미. 이것도 저희가 온라인을 병행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상의 어떤 그 경쟁력도 있으니까 길이를 한 짧게 해서 좀 흥미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역 예술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공공극장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노인 시설에 영상 공연을 보내봤는데 반응들이 좋아요. 그런 걸 계속한다든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우선 저도 좀 기억나요.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그 준비하신 내용, 또 현장의 고민 이런 얘기를 같이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국립극장에 있을 때는 국립극장은 그야말로 전통에 기반한 어떤 창작을 위주로 그걸 하는 극장이고, 또 그 외에 서울에 다른 많은 역할을 각자 나눠서 하는 극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프레젠테이션 중심의 극장도 있고 많은 극장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로웠지만, 이제 부산의 경우는 부산문화예술회관이 부산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전체를 다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전통 기반의 공연만 할 수도 없고 뭔가 그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제일 그 와닿고요. 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시즌제에 대한 그 가장 연구나 그런 뭐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시인데 우리 이용관 대표가 석사 박사 논문을 다 그쪽에서 쓰셨고 또 책도 내셨고 그래서 극장의 그 뭐 시즌 그러니까 레퍼토리의 문제나 또 극장이 갖고 있는 그 교육적인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연구도 하셨고 그 실천도 하셨고 또 경험도 하셔서 지금 뭐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은데 또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이우종 사장님은 뭐 지난 1년간 레퍼토리 시즌을 본격적으로 금년에 발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셨어요. 제가 아까 발제를 하면서 뭔가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 제가 인터뷰하신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그 대체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정했거든요. 이 시대 요구에 반응하는 어떤 경기도의 문화예술 허브를 만드시겠다 이런 게 혹시 이우종 사장님의 시즌의 방향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다시 사장님한테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 또 들어보도록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 그 얘기를 좀 한번 먼저 들어보고 우리 두 기관 경기아트센터와 부산문화예술회관의 시즌에 대한 준비를 먼저 들어보고 양쪽에 그러고 나서 또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어떤 그 고민들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저희는 좀 이제 후발 주자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국립극장보다는 한참 뒤고 우리 또 방금 그 부산보다도 좀 한 1년 정도 뒤졌는데 그 후발 주자로서의 이제 이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보면 미리 하신 분들이 이제 어려웠던 일 피해야 할 일은 좀 저희가 좀 그 반면 교사 삼아 가지고 이제 그 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크게 저희 방향성은 국립극장형 레퍼토리 시즌제라기보다는 저희도 이제 부산 문화회관하고 비슷한 그 우리 극장에 올리는 작품의 치열한 예술성만큼이나 이제 우리 경기도 이제 부산보다도 훨씬 넓은 경기도 도민의 문화 향유 이익에 복무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이제 그 절충의 고민이 필요했었고요. 그 처음에 이제 우리 저희 안호상 원장님께서 이제 치열하게 예술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좀 질문을 좀 초창기에 주셨을 때 그 말이 참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걸 안 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걸 저희는 굳이 이제 경기도형 레퍼토리 시즌제 제작극장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제 좀 준비하는 과정에 그 우리 단원들 직원들의 마음을 그 좀 지난 5월, 6월 이제 한참 그때도 이제 샷아웃 상태였는데 그때 우리 예술단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그 동영상 간단하게 제작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보고 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70만 명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그 춘향은 이도령을 만나야 되고 견호는 진열을 만나야 되고 저희는 관객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브릿지 접점 공간이 어느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전히 꾸준히 저희 본분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그동안 이게 뭐 저희 기관 선전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좀 신속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뭐 좀 잠이 안 와가지고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이제 그러니까 순자의 말인데요. 이 앞에는 이제 천행유상,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에는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걸 잘 치하면은 길할 것이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흉할 것이다. 여기서는 치와 난의 이제 대조법이긴 하지만 그 공통되는 건 응이죠. 응전이고요. 그 응전은 토인배 이제 도전과 응전처럼 코로나의 도전에 대한 네, 우리와 우리 예술인 극장의 응전이 이제 응전을 잘하면 길을 하다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흉한 모습을 관객에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레파토리 시즌제 준비를 위해서 사실은 처음 이제 다시 한번 반복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안호상 원장님의 이제 충고 많이 들었고요. 2020년 상반기 하반기 2020년 상반기 작품이 우리가 취소되고 연기된 게 몇 개죠? 도대체 그 기억을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20년 과정은 19년도에 우리가 19년도의 일상적인 통상적인 업무를 잘 준비하면서 20년을 충실히 준비했고 그거에 대한 우리 여러 감독님들이라든지 직원 단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한번 이 자리에서 표하고 싶습니다. 레파토리 시즌제를 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기관 명칭도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예술단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가장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지향성을 나타내는 게 우리 경기 도립 국악단이 경기 신화의 오케스트라로 변한 것을 포함해서 저희 이름을 바꾼다는 건 저희가 정체성의 지향을 새로 선언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열심히 했고 총 우리 전당 기획 공연 작품까지 해서 한 47, 8개 준비를 했고 총 공연 횟수는 한 130여 회. 그래서 1년에 그래도 최소한 한 40% 정도는 우리 레파토리로 채우자 이제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좀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연되고 연기하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는 다른 기관보다 조금은 좀 기민하게 온라인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로 전환하는 시험도 좀 선도적으로 좀 했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과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총 이제 7개 작품 정도를 이제 무관중으로 올렸었습니다. 20년 이제 금년 하반기 저희가 상반기를 좀 약간의 희망과 불안과 좌절, 우려 그런 마음으로 보내다가 저희가 이제 이건 뭐 군사 용어긴 한데 랠리 포인트라고 하죠. R 포인트, 랠리 포인트라는 건 이제 저희가 좀 밀렸던 걸 다시 재집 결점을 정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자. 그게 이제 9월 1일 하반기 레파토리 시즌제를 다시 정했고 할 수 있는 작품을 다시 재배열했고 그래서 오늘도 아마 지금 연습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좀 그런 속행 여부가 이제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왔습니다. 하반기에 원래는 한 20개 작품 58회 정도 공연 예정이었고 이제 하반기에 동시에 저희 이제 내년도 예산 준비도 해야 되고 예산 작품 준비를 해야 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도 준비하고 이제 그런 투 트랙 이제 준비는 이제 여전히 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그 선후 완급 경중을 어떻게 이제 배치하느냐, 그거는 이제 상황과 우리들의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우리들의 결단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거 아무도 이제 뒤 세션에 이제 그 좀 정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아날로그 우리 무대 스테이지 공연을 무비화하는 거, 소위 말하는 영상화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뭐 그냥 현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방법은 좀 우리 원장님께서 좀 주도해서 좀 Q&A로 좀 질문하고, 제가 드릴 질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받은 이제 뭐 좀 아쉬움이라고 할까 있다면은 지금 엄청 이 상황에서들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대중들한테 이런 어떤 고민들이나 지금 이 내부에서의 움직임이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얼마 전까지 부산은 뭐 직접 그 공연을 또 하고 계셨는데, 이제 지금 부산도 지금 아마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이후를 또 생각해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의 그 움직임, 코로나 상황에서의 준비,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그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 이 기관이, 이 조직이, 이것이 결국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어떤 보상을 받느냐가 이 시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이런 활동들, 또 준비하시는 것들, 또 설사 준비를 했다가 뭐 이게 실현이 안 되고 무산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런 과정 자체도 대중들한테 그대로 전달되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배우의 몸짓이나 이 무대에서의 움직임이나 배우의 언어나 이런 것이 가장 사실 대중들한테 반향을 일으키고 가장 강력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수단인데, 지금 그걸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공연 집단이, 우리 극장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시기에도 제가 아까 뭐 로얄 오페라나 지금 영국 국립극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도 뭐가 답답하긴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긴 더 심각하거든요, 우리보다. 영국 국립극장은 연간 예산이 지금 1,800억 정도 쓰는데 그중에 90% 정도를 자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벌은 거죠, 그동안. 자체 수입을 너무 많이 벌은 거예요. 자기네 연극, 극장 안에서 하는 연극 말고 웨스트엔드에 나가서 웨스트엔드 극장을 빌려가지고 오픈런 공연도 하고 있었고, 또 세계 국제 투어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엔티라이브 만들어가지고 해외 판매도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자립률을 85%, 90%까지 올려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아마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패닉 상태죠. 그렇지만 지금 또 뭐 조금 위안을 삼는다면, 그나마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는 엔티라이브라도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도 대중들한테 잊혀지지 않고 대중들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도 큰 위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시기에 어떻게 대중들과 이 시기를 소통하면서 보낼 건가, 소통하는 채널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마 두 대표님들한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런 면에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먼저, 이영관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가 이제 공연은 어떤 순간에도 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취소를 가급적 적게 하고 해외에서 뭐 못 오겠다고 하는 것은 뭐 할 수 없지만요. 이제 해왔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희는 내년에 대한 준비를 그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는 해왔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그 시립예술단의 좋은 공연은 계속해서 영상 촬영을 해놨던 거죠. 최근에 이제 안톤 체홉의 갈매기 이건 이제 무대에서 객석까지 만들어 놓고 아주 색다르게 만든 작품인데 그는 카메라 11대를 동원해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찍어 놨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은 계속을 했어요.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도 과연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돼서 내년에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간다라는 전제. 그 다음에 그 반대쪽의 전제, 뭐 3단계, 2단계, 3단계에 버금가는 상황이 계속된다. 아니면 이제 거리두기로라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구분을 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든 공연이 중단돼선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거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간에 좀 여담이지만 우리 이용관 대표님 좀 미리 홀로그램 같은 거 좀 멋있게 잘 찍어서 준비해 놨을 걸 그랬습니다. 다음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또 마찬가지죠. 저희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지만은 정작 걱정스러운 건 저희 자신이고 죽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것은 잊혀진 여인이란 뭐 그런 것처럼 저희가 잊혀진다는 사실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점 공간이 사라진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온라인 우리 이제 공연 라이브 스트리밍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라이브 스트리밍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도 시도를 해봤고 그게 좀 아직 여전히 좀 보완해야 될 기술적 과제라든지 뭐 그런 게 많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콘택트 아니면 이제 스몰 텍트를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았나 해서 소규모 살롱 공연이라든지 1인 아티스트들의 1인 하여튼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관객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객을 견인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저희를 잊지 않게 항상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좀 저희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생각인데 이럴 경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산, 제작비 문제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조금 시도를 했다 말았지만은 저희 비슷한 처지와 수준에 있는 우리 공연장들끼리 한 작품을 세 군데서 세 기관이 제작을 하면 정확하게 3분의 1로 이제 코스트가 다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한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방안을 좀 저희 부산하고 저희도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두 기관만 같이 쉐어를 하셔도 계획을 훨씬 더 임팩트가 생기겠죠. 뭐 지금 공연은 지금 당장 팔 수 없어도 두 대표님의 꿈과 야망은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대표님의 꿈과 야망을 상품화하셔서 그걸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시면 그것은 아마도 시민들이 기억하지 않을까, 알아주지 않을까. 작품 하나를 지금 내놓고 온라인 방송,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다가 그걸 사람들한테 세일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또 뭐 세상에 더 좋은 온라인 콘텐츠들이 또 나름 범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를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생각인데 하여튼 두 대표님이 준비하신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커버하는 두 분의 꿈, 두 기관의 어떤 비전 그것이 전달되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뭐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분의 연대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아까 하시려고 했던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대응 준비하시는 대응에 대해서 혹시 이용관 대표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하시죠. 예, 저희는 그렇게 이 상황을 사실은 뭐랄까요, 이 관통하는 어떤 대표나 예술가들의 그 방향이랄까, 기본 방침 또는 뭐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저는 이게 문화부한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간 시장은 다 지금 쓰러져 가고 있고, 그나마 이제 공공국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공공국장에 줘야 될 역할들도 있지만 또 예산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느 이제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분께서 지하철을 멈추랴, 공연장을 멈추랴,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하철을 가보시면 골치 아프실 거고 공연장에 오면 스트레스가 풀리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연장에 자주 오셔서 좋은 공연을 보시고 또 이런 생각을 할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더 서로 단절돼 가고 있고 관계가 거부돼 가고 있고 심지어 요새 종교마저도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일부 종교이긴 하지만 거기다 정치는 뭐 이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 그나마 이 시대에 예술이 그 시민들에 대한 위로나 또는 희망이나 또 뭐랄까 그 사회의 어떤 통합이랄까 이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콘텐츠도 우리가 그 공연 콘텐츠도 뭐 순수예술도 얘기하고 뭐 완성도도 얘기하고 하지만 그 어떤 그 사회적 역할을 더 좀 강화하는 그게 이제 위로도 드릴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고 또 그 통합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콘텐츠도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봐지고 이런 것은 예술가 분들도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안도에 날이 추워져야 비로소 그 송백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세상이 이제 코로나로 피폐해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예술의 가치는 더욱 더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 아트센터의 그 슬로건이 우리 삶의 예술인데 이때 우리 삶의 예술이란 도대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 코로나 사태로 피폐해지고 위협받고 있는 우리 삶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예술의 길을 찾아야 되겠고 그걸 반드시 찾는 게 그런 저희 같은 그 예술 행정가의 임무가 아닌가. 그 길을 또 꼭 찾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저희 육체를 침탈할 수는 있어도 저희의 그 예술에 대한 열정이나 우리 영혼은 결코 이제 코로나에 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꼭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 우리 각오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멀리서 참여해 주신 우리 이용관 대표님 감사드리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